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이런 순간이 늘어납니다. 말을 길게 했는데도, 진심을 다 쏟아냈는데도 돌아오는 건 짧은 한마디. 알겠어. 됐어. 그만하자. 그 말이 칼처럼 꽂힐 때가 있죠.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 띄우려 던진 농담이 누군가의 얼굴을 굳게 만들고 친구에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했는데, 오히려 거리가 생기고 후배에게 경험담을 풀어줬더니 고개는 끄덕이는데 마음은 닫혀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내 말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나는 좋은 뜻이었는데 왜 오해가 되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쏟아낸 말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이 멀어지는 느낌. 속에서 뭔가가 텅 비어가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관계가 어긋나고, 말 한마디로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밤에 잠자리에 누워 오늘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자책하는 순간. 다산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속에서 말 한마디가 평판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걸 뼛속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험담이 어떻게 마을 전체를 흔들고 한 사람의 변명이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말 한마디가 목숨을 위협하고 침묵 하나가 생존을 지키는 곳. 그곳에서 18년을 견디며 그는 말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이라며 말이 곧 운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무게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화 잘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풀어주는 이 한마디도 끝에서 꺼내 보이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길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나오는 순간 사람의 어깨가 내려앉고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상대가 당신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느끼는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오시면 말이 관계를 망치는 순간이 줄어들고 당신의 한마디가 사람을 붙잡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칼은 많이 휘두를수록 무뎌지고 적게 휘두를수록 결정적일 때 빛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힘이 빠지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할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장인이 칼을 만들 때 수백 번 두드리지만 마지막 한 번의 날 세우기가 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100마디보다 한마디가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로 이기려 했나요? 말로 빈자리를 채우려 했나요? 말로 존재를 증명하려 했나요? 침묵이 두려워 공백을 말로 메우려 했나요? 다산은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이라 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허점이 생기고 그 허점이 관계의 균열이 됩니다. 말이 적으면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귀를 닫습니다. 회의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말이 많은 사람의 의견은 가볍게 들리고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두가 집중합니다. 오늘부터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곧 품격의 저축이 됩니다. 여기서 첫 기술은 단순합니다. 세 초만 늦추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오면 속으로 3번만 세고 지금 꼭 필요한가, 잃는 게 더 큰가를 한 번만 묻는 것. 그 3초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인천에 61살 박성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조합의 회의에서 늘 말로 존재감을 증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에서 기획팀장을 하셨던 분,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말로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1시간도 거뜬히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의 성공 경험이 몸에 배었습니다. 말을 잘하면 인정받는다. 말을 많이 하면 전문가로 보인다. 은퇴 후 지역조합에 들어갔을 때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조합은 작았습니다. 회원이 20명 남짓,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만든 곳이었습니다. 회의 안건이 올라오면 박 선생님의 발언이 가장 길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조합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층 건물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분기 예산안입니다. 총무가 자료를 돌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안경을 쓰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 문제의 배경을 보면 손가락으로 표를 짚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옆 사람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단계별로 보면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저렇고 누군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 다시 내려놓는 소리, 회의실 형광등이 웅웅거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우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앞에 앉은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선생, 요점이 뭐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멈췄습니다. 입술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게 배경 설명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결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자를 듯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 물컵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컵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말해왔는데.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문장, 두 문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중요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손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반대편에 손을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의견은 밀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박 선생 말은 길어서 못 믿겠다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맞아, 핵심을 모르겠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 말만 많고 실속은 없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물컵이 있었습니다.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왜 말이 길면 가벼워 보이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말해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이젠 입을 열기가 겁난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문제인가? 아니면 말하는 방식이 문제인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음 회의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안건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종이에 적었습니다. 줄줄이 적었습니다. 한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배경 설명, 과거 사례, 예상 효과, 주의사항. 다 적고 나니 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지워나갔습니다. 배경 설명, 줄 그음, 과거 사례, 줄 그음, 부연 설명, 줄 그음,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남은 건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속으로 3번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없으면 안 되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것만 하자. 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햇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21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배경도 설명하고 과거 사례도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 선생, 그 근거는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예산, 둘째 일정, 셋째 인력. 각 항목마다 한 문장씩만 말했습니다. 길게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 10% 절감됩니다. 일정은 이달 안에 완료 가능합니다. 인력은 현재 조합원으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끝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명확하네요. 앞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또 다른 사람.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박 선생님의 의견이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옆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명확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말이 많아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말의 값을 스스로 깎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항상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그리고 딱 3가지 근거만 댔습니다. 사람들이 박 선생님의 발언을 기다렸습니다. 박 선생님 의견은요? 회의 때마다 물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이번엔 박 선생님의 말을 기다리는 소리였습니다. 말이 많아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말의 값을 스스로 깎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장기에서 먼저 수를 다 보여주면 다음이 읽힙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먼저 다 말해버리면 상대는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말을 꺼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침묵이 두려워 빈자리를 말로 채우고 있지 않나요? 나는 정적이 오면 불안해서 무슨 말이든 하고 있지 않나요? 다사는 말을 아끼는 것을 겸손의 장식이 아니라 위기에서 나를 지키는 방패로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한마디 변명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한마디 항변이 오히려 적을 만든다는 것을,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방어이고 말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것을, 입을 7겹으로 봉하라는 뜻은 말이 필요 없는 순간엔 침묵으로 나를 숨기라는 겁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깐의 정적은 당신의 격을 올립니다. 말이 없어도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깊을수록 다음 말이 무거워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격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이라 보았습니다. 침묵도 훈련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대전에 58살 이정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늘 분위기 메이커였던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반에서 가장 밝고 가장 말이 많은 사람. 쉬는 시간이면 이 선생님 주위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졸업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모임만 나가면 그 역할은 그대로였습니다. 모임이 조용해지면 이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기억나? 고3 때 그 일.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분위기가 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저녁 단골 식당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2층 다다미 방을 예약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창문에 날아와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다다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친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명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하지만 오늘은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가가 어두웠습니다. 이 선생님은 눈치챘습니다. 저 친구 기분이 안 좋네. 하지만 모임 분위기를 살리려 했습니다.
내가 웃겨야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 찌개, 구이.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야, 너 그 얘기 아직도 해? 명숙의 옛날 실수담을 꺼냈습니다. 소개팅에서 상대방 이름을 잘못 부른 이야기. 평소 같으면 웃고 넘어갈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난이야, 웃자고. 이 선생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게 장난으로 들려? 명숙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나는 정적을 못 참지? 왜 꼭 뭔가 말을 해야 하지?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오늘은 그냥 갈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미안해. 진짜 장난이었어. 이 선생님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명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다다미방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나갔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식당을 감쌌습니다. 누군가 뭐 시킬까?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밥을 먹었지만 손끝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살리려다 사람을 잃었네.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보다 눈빛을 봤어야 했는데.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명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답이 왔습니다. 알았어. 짧은 답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남이 잡혔습니다. 이 선생님은 일찍 나갔습니다.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명숙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명숙 앞에 놓았습니다. 명숙이 받았습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선생님은 참았습니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명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명숙의 어깨가 내려왔습니다. 이야기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명숙의 부서가 없어질 위기였고 그날 아침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서 소개팅 이야기가 웃기지 않았어. 그것도 실패고 이것도 실패고. 명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들었습니다. 웃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 견뎠네. 짧은 반응만 보였습니다. 명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저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 명숙이 이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했어. 이 선생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해. 집에 돌아와 명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내가 그냥 옆에 있어줘서 좋았어. 말없이 들어줘서 고마워. 이 선생님은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로 분위기를 잡으려 할수록 누군가는 조용히 상처를 삼킨다. 그 진실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말로 분위기를 잡으려 할수록 누군가는 조용히 상처를 삼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쥐어주는 것과 우산을 들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건넨 조언은 상대를 살렸나요? 작게 만들었나요? 다 사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금과 검이라며 말로 훈계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라 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함이고 검은 검소함입니다. 말로 부지런해라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로 검소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낡은 옷을 기워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로 가르치면 상대는 평가받는다고 느끼고 마음이 다칩니다. 훈계는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맹자는 사람에게 차마 남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지요. 그 마음은 훈계가 아니라 존중에서 깨어납니다. 조언이 올라올 때 한 문장을 바꾸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광주에 64살 최상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교단에서 35년을 보내고 은퇴하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고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숙제를 검사하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그 일이 좋았습니다. 정년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원이었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손주는 7살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도 보고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요? 책 읽었단다. 무슨 책이요? 역사책.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보러 가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최 선생님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집? 네, 분당에 괜찮은 아파트 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축인데 평수도 좋고요. 최 선생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빚내서 집 사는 건 미친 짓이야.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계획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계획? 금리가 얼마나 오르는데? 최 선생님은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몇십 년 살아봐서 아는데 지금 집 사면 나중에 후회해. 아버지는 그때랑 지금이 다른 걸 모르세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엔 안 사면 평생 못 사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빚더미에 앉는 거야.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문 닫히는 소리. 최 선생님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도우려는 건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평생 경험한 걸 알려주는 건데. 며칠 뒤 손주를 돌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출하고 최 선생님이 손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손주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던졌습니다. 블록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안 돼. 최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주가 깜짝 놀라 울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애는 그렇게 키우면 버릇 나빠져. 아들이 신발을 벗다 멈췄습니다. 뭘 어떡해요? 소리만 지르면 애가 무서워만 해. 그러면 안 돼. 최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는 차분하게 타이르고 설명해야 해. 내가 교사 생활 35년 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키울 때 소리 많이 지르셨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달라요. 그만 좀 하세요. 최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새벽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피아노 소리, 달력을 봤습니다. 운동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수금 오전 6시. 내 말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나? 그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가르치려고만 했나? 아들도 어른인데. 다음 날 아침 최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조언을 멈췄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생활을 정돈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뒷마당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흙을 고르며 물을 주었습니다.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추도 심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살아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최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손주 키우는 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전 아들이 텃밭으로 나왔습니다. 최 선생님이 호미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배추 사이로 작은 풀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씩 뽑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말이 없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그냥 내 할 일 하고 있지. 텃밭에서 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뭐 심으세요? 배추. 김장용으로. 최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들이 호미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고르고 씨를 뿌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운동하고, 책 읽고, 텃밭 가꾸고. 규칙적이시네요. 나이 들면 규칙이 필요하더라. 어떤 책 읽으세요? 역사책. 조선시대. 재미있어요? 응.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 아들이 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해보고 싶어요. 최 선생님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뭘? 규칙적으로 사는 거요. 요즘 저도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래? 네. 회사 다니고 집 오면 피곤해서 쓰러지고 아침엔 늦잠 자고. 아들이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과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풍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운동하니까 몸이 가벼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치? 머리도 맑아지고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 이야기. 최 선생님은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 말씀 생각해 봤어요.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너희가 원하면 사도 돼. 아니요. 좀 더 준비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내가 판단한 거면 된 거야.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의견이 맞았어요. 아니야. 내 선택이 맞는 거지. 거실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최 선생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최 선생님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포근했습니다. 나이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세서 조언이 되기보다 판결이 되기 쉽습니다. 비싼 포장지가 아니라 손글씨 한 줄이 오래 남습니다. 내가 한 칭찬은 상대의 존재를 본 건가요? 성과를 관리한 건가요? 다사는 목민관의 첫 덕목으로 성, 곧 진심과 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하지만 다사는 다스림을 섬김으로 보았습니다. 진심 없는 칭찬은 금방 아첨이 되고 계산된 말투는 금방 들통납니다. 진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잘했어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짚어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 한마디에 씨앗이 생깁니다. 상대를 고치려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인정하는 문장.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장이 나오면 사람의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성남에 63살 박태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회사. 직원이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사무실 5명, 작업장 10명. 박 선생님은 성실했습니다.
새벽 7시면 출근했습니다. 작업장을 확인했습니다.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직원들보다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말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직원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대답이 짧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답답했습니다. 칭찬을 해도 왜 이렇게 차가울까? 작업장 기계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어느 날 젊은 디자이너가 찾아왔습니다. 28살 김대리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박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김대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 무슨 일이야? 죄송한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만두려고? 그냥요. 김 대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업무가 힘들어서? 아니요. 그냥 다른 곳이 맞는 것 같아서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디가 안 맞아? 그냥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사표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김 대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 선생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왜 그만두려고 하는 걸까? 며칠 뒤 김 대리가 마지막 날 인사를 했습니다. 낡은 안전모를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개인 물건을 챙겼습니다. 마우스, 노트, 컵,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왜 이래? 퇴사자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4명이 그만뒀습니다. 박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칭찬은 왜 공허할까? 사람을 성과로만 봤나? 뭐가 문제일까? 며칠 뒤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 제품 디자인을 검토하는 자리. 한 디자이너가 샘플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장이었습니다. 입사 3년 차, 묵묵히 일하는 사람. 샘플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세히 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색이었는데 한쪽 모서리에 파란색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작은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색이 전체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박 선생님은 샘플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이 푸른색 하나가 전체를 살렸더군. 이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나?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정말요? 이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제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과장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색이었는데 뭔가 아쉬워서요. 색깔 샘플을 수십 개 대봤어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다 별로였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이 딱 맞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색 보고 놀랐어요. 옆에 앉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단순한데 고급스러워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성과로만 봤나? 과정을 보지 않았구나.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몰랐구나. 그날부터 박 선생님은 바뀌었습니다. 수고했어 대신 무엇이 좋았는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작업장을 돌았습니다. 용접 담당 박 반장이 부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이 용접 부분, 각도가 정말 정교해. 박 반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손떨림 하나 없네. 대표님이 보셨어요? 박 반장이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이거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니야. 맞아요. 이거 3번이나 다시 했어요. 박 반장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업팀 최 과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실적 보고서입니다. 박 선생님은 보고서를 봤습니다. 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과장님, 이 보고서 표 정리 한눈에 들어와서 좋았어요. 최 과장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가 엑셀로 2시간 걸렸어요. 그 정성이 느껴져. 박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과장도 웃었습니다. 작업장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대표님 달라지셨어. 맞아. 뭔가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 기분 좋더라.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이 스스럼 없이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내일 뵐게요. 수고했어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그만두려던 김 대리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저 다시 생각해봤어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해보고 싶어요. 김 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뭐가 바뀌었어? 대표님이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요. 전엔 결과만 보셨는데 이젠 과정도 봐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 돌아와. 박 선생님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였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을 저장해 두시거나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도 마지막 한 숟갈이 기억을 남깁니다. 나는 헤어질 때 무심히 돌아서진 않았나요? 다산의 말의 철학은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한마디입니다.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끝맺음의 품격. 스토아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은 통제할 수 없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 10초에 진심을 한 문장만 얹어보세요. 오늘 덕분에 마음이 편했어. 다음에 또 보자. 그 한 줄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부산에 66살 김순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딸은 서울, 아들은 대구.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은 있었지만 마음을 나누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밥 먹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왔어? 김 선생님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응. 남편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밥을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저녁 뭐 먹을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그 말이야?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피곤해. 김 선생님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피곤하다는 말만 하네. 그럼 뭐라고 해?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서 먹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린 왜 마지막에 망치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아꼈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은 더 짧아졌습니다. 밥 먹어. 응, 나간다. 그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현관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초면 되는데 왜 그 10초를 못 낼까?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응. 남편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국을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국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방으로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김 선생님은 문고리를 잡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차가운 문고리. 그 손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말이 짧았지.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 든든했어.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들어와서 따뜻했어.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할까? 그래. 김 선생님은 찻주전자를 꺼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힘들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좀. 나도 그랬어. 뭐가?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런가 싶었어. 남편이 차를 마셨습니다. 나도. 김 선생님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김 선생님은 헤어지기 전
꼭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조심히 다녀와. 오늘도 고마워.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왔구나. 오늘 고생했어. 당신이 있어 좋아.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출근하며 다녀올게 하고, 퇴근하며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잠들기 전 잘 자 하고, 한마디씩 더 건넸습니다. 큰 싸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다툼도 금방 풀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10초가 하루를 바꾼다. 관계는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나 보다. 마지막에 어떻게 남겼나로 남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결국 누군가를 치고 맙니다. 화가 나면 나는 이기는 말부터 찾지 않나요? 다사는 유배의 모욕과 부당함 속에서 순간의 감정이 더 큰 파국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견뎠습니다. 억울한 누명, 부당한 대우, 모욕적인 감시, 한마디만 잘못하면 더 큰 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닫는 힘을 길렀습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은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미리 한 문장을 정해두세요. 말이 험해지려는 순간 그 문장이 당신의 품격을 지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말하면 서로 상처가 될 것 같아.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수원에 62살 한기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형제가 셋이었습니다. 큰형, 둘째 형, 그리고 한 선생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차분했습니다. 장남인 큰형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돼. 큰형이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큰형이 물었습니다. 팔아야지.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왜 팔아? 형님이 평생 사셨잖아. 한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공평하게 나눠야지. 둘째 형이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나는 아버지 모시느라 10년을 여기서 살았어. 큰형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형만 모셨어? 우리도 했어. 둘째 형이 일어섰습니다.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신 대가야.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너만 챙기고 싶지? 둘째 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한 선생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한마디면 끝장이다. 거실에 얼음처럼 식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큰형이 한 선생님을 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 선생님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친 숨,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겨도 가족은 잃는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멈추는 게 지는 게 아니다. 한 선생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다 망칩니다. 큰형이 멈췄습니다. 둘째 형도 앉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늘 그랬잖아요. 화나면 하루 자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형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선생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왔습니다.
큰형에게 건넸습니다. 둘째 형에게도 건넸습니다. 마시고 진정하세요. 큰형이 물을 마셨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말이 과했어. 다음 날 세 형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였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큰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흥분했어. 나도 그랬어. 둘째 형도 사과했습니다. 기준을 세우자. 큰형이 제안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차분했습니다. 각자 의견을 말했습니다. 듣고 조율하고 합의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집은 팔되 큰형이 10년간 모신 걸 인정해서 조금 더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3등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지며 큰형이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막아줘서 고마워. 한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형님들도 잘 참으셨어요. 둘째 형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세 형제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가족은 지켜졌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은 옳은 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멈출 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굳게 묶인 매듭은 힘으로 당기면 더 조여지고 매듭의 결을 따라가면 풀립니다. 나는 상대를 풀려고 했나요? 눌러 이기려 했나요? 다산의 성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중용이라 했고 이 한마디는 과장도 훈계도 아닌 정확한 중용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문제부터 고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때 쓰는 이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또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한 문장은 상대에게 내가 보였다는 안전을 줍니다. 안전이 생기면 그 다음에야 해결이 들어갑니다. 춘천에 71살 오정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딸과 연락이 뜸해져 서운함이 쌓인 사람.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IT 회사 마케터였습니다. 바쁜 삶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딸은 바빴습니다. 추석 한 달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오 선생님은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회사에서 쉬잖아. 회사 일이 있어서. 딸의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명절인데. 오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 선생님은 명절을 혼자 보냈습니다. 차례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송편을 혼자 빚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쓸쓸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 선생님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진동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오 선생님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바쁘기만 해?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나만 기다리는 사람 같아. 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뚝 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오 선생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빛이 차가웠습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따지고 싶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따지면 뭐가 남지? 며칠 뒤 오 선생님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마음도 힘들었구나.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 선생님은 기다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 선생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딸. 오 선생님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 그렇게 느꼈구나. 오 선생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버겁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요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꼬여서 매일 밤 11시까지 일하고 상사한테 혼나고 동료들과도 사이가 안 좋고 집에 돌아가면 혼자라서 외롭고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엄마. 딸이 울었습니다. 오 선생님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응, 엄마. 혼자 견디느라 고생했구나. 엄마.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선생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딸은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오 선생님은 그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못 내려간 거구나. 응, 회사에서 일해야 했어. 많이 미안했겠다. 응, 엄마한테 미안했어. 괜찮아. 내가 힘든 걸 몰랐네. 이제 알았어, 엄마. 통화가 끝날 무렵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야기해서 좋았어. 나도 딸.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 언제든 와. 보고 싶어, 엄마. 나도. 전화를 끊고 오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연결이었네. 딸의 어깨가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정하니 숨이 쉬어진다. 다음 주말 딸이 집에 내려왔습니다. 오 선생님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된장찌개.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이 안겼습니다. 왔구나. 오 선생님은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딸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엄마가 들어주니까 좋아. 오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해. 사람은 해결보다 먼저 이해받는 느낌에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한 가지가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좋게 만들려 했지만 사실 말로 관계를 지배하려 한 순간이 더 많았다는 것. 그래서 다산의 경고가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 문을 열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오해, 자존심, 비교, 판결.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관계는 그날로 낡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아주 냉정한 진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의 압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멀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어도, 아무리 정확한 지적이어도 상대가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소음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설득을 내려놓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고치려는 말을 줄여도 됩니다. 이기려는 말을 멈춰도 됩니다. 대신 당신은 품격 있는 한마디를 선택할 자유가 생깁니다. 침묵으로 나를 지키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헤어질 때 따뜻하게 남기고, 폭발 전에 멈추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느끼셨군요로 마음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다산이 유배의 절벽에서 몸으로 건져 올린 말의 기술입니다. 18년 동안 매일 감시받고, 매일 모욕당하고, 매일 견디며 배운 지혜입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서 말을 아끼고, 침묵으로 견디고,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이 기술을 써도 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부터 어렵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첫째, 말이 올라오면 3초만 늦추세요. 그 3초가 평생의 후회를 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속으로 하나, 둘, 셋만 세고 지금 꼭 필요한가 물으면 됩니다. 둘째, 조언이 올라오면 질문으로 바꾸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한 문장이 통제를 존중으로 바꿉니다. 셋째, 마음을 풀고 싶으면 그 한마디부터 꺼내세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 문장을 먼저 건네면 싸움이 대화로 바뀌고 단절이 연결로 바뀝니다. 다산은 말의 화려함을 가르친 게 아니라 말의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결을 만드는 칼끝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새기고, 당신의 품격이 당신의 관계를 만들고,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고른 한 문장이 내일의 관계를 만들고, 내일의 관계가 앞으로의 시간을 바꿉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건 내 얘기다 싶은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꺼내 들을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혜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품격 있는 말이라는 등불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말로 이기지 말고 말로 살리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품격이 되고, 당신의 품격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